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후폭풍에 따른 탄핵 정국 혼란이 증시를 강타한 날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에 비견될 만큼 공포가 덮친 장이었고요. 특히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주식을 던져버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 혼란이 빨리 수습이 돼야 할 텐데요. 저희도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 진단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힘든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박현상 부장님, 네. 참 이렇게 힘든 장에는 뭐라고 분석하기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희 할 일을 해야죠. 일단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고 오후장 들어서도 낙폭이 전혀 줄지 않았어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양시장 합쳐서 1조 2천억 이상의 매도로 나온 거죠. 오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소위 조 단위의 매도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증시에 경험적인 법칙은 어땠나요? 조 단위 개인들 매도는 그 다음 날 혹은 그날 반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조 단위의 매도를 한 다음에 그날 봤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쌍끌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호가창을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거는요 그냥 스트레스성 매도입니다. 스트레스 매도가 뭐냐면은 짜증나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밑에서 말아 올리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말아 올린 거는요 아마도 주말 사이에 있었을 이게 저기 내용을 좀 뺄게요. 그냥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오늘 반대로 악성 매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종가까지 스트레스성 매도가 계속 나왔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마다 제가 헛헛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제대로 털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3천억까지 때렸어요. 장중에 아마 2시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5시 반 현재 외국인이 선물을 2천억 풀었습니다. 그러면 장중 저가 대비해서 5천억 돼 감은 겁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했다가 오후에 돌릴 때 우리는 헛헛해 하고요. 다음날 일부 반등이 나왔던 사례는 최근에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저 네. 충분히 압니다.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근데 오늘 보시면 종목들이 장중이에요. 시가총액 1등부터 3위까지 종목이 플러스가 났었어요. 삼성전자, 엔솔, 하이닉스가.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사 들어가는 이게 오늘 증환펀드 발동은 안 된 것 같긴 한데 뭔가 정부에서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부 밸류업 자금일 수도 있고요. 일부씩은 가동한다 했으니까는요. 그런 자금이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3위까지 플러스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매도 자체가 없고요. 매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동시효과를 봤어요. 8시 40분에. 동시효과가 40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제 관전판에 몇 개 종목이 하한가를 찍혀 있는 겁니다. 하한가 찍힌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호가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왜 하한가인지 아시나요? 매수가 빵이기 때문에 하한가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관전판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내 거 하한가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두려움, 스트레스, 짜증이 계속 점증돼 보이면서 오늘 오후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몇몇 분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매도가 강화돼서 그냥 시장가 매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 매도할 때 저도 알아요. 특히 신용계좌 같은 경우는 참다가 3시에 던지거든요. 3시 17분이 거의 꼭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것들 던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못 말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시니까는. 이거죠. 그래서 자세한 전략이라 하기도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지만 국내 중에 PBR 레벨이라는 이런 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빼고 나서도 코로나 때 수준으로 스트레스성 매도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매수가 없는 하한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해서
불확실성이 막 증폭돼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을 때에 두 번 연속 그때 수준의 버금가는 제 기준이요. 수준의 스트레스성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죠. 다 던져죠 지금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좀- 지금은 매도를 하는 주식을 던지는 이유가 중요치 않은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는 이게 이거죠. 주식을요 주식으로 쳐다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뭔가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사석에서 뭐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주식 관점에서만 얘기하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정치 얘기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각자의 생각이 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주식 관점에서 지금 어떨지 지금 주식이 웬만한 코스닥 주식들이 50% 60%가 신저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신저가가요. 주식이 나빠서 신저가가 아니고 매수 자체가 없어서 스트레스성으로 500조, 1000조 여러분들이 던지는 게 신저가입니다. 매수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국내 주식이 더군다나 그 팽배한 그런 뭔가 비관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국내 주식을 좋아합니다. 맨날 저도 몇 년째 경주마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네. 상황을 리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현상 부장님의 일단 1차적인 진단은 여기까지만 듣고, 자, 이은복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심화됐는데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고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에도 이제 상당한 충격을 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현재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해소하는 데는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보다는 저는 좀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장도 한번 보죠. 뭐 우리 장이야 뭐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충격을 주는 모양새긴 한데 미국장이나 중국장은 좀 요즘에 분위기가 달라요. 특히 이제 중국장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12월 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해서 적절히 완화로 변경을 했다. 완화라는 어. 표현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완화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래도 부양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좀 뭐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가 뭐 한두 달 전부터 해서 지수가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빅테크 특히나 뭐 중소형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분명히 이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이제 12월 11일 또는 12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나올 예정이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내년 이제 3월 가서야 우리가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뭐 이러한 기대감은 뭐 중국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중국 뭐 지수 또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마켓이죠. 예, 뭐 미국 시장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러한 시장에서는 일부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시장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요, 사실 뭐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미국 시장은 정말 얄밉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 금요일 날 경제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실업률, 특히나 미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물가 지표 또는 뭐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고용 지표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예, 실업률 4.2%. 지난 어떠한 우리 절대치로 보게 돼도 여전히 견고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상치를 부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비농고용 지수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또 상회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고용 지표가 견고하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수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테마주들도 많이 기승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뭐 퀀텀에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일부 많은 이러한 테마에 관련돼서도 수급이 많이 돌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뭐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과거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큰 빅테크에서 또는 중소형 작은 기업들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GDP도요. 지금 3.3%를 또 이야기하고 나오다 보니까 네. 물론 그 GDP가 상승하는 그 구간을 보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좀 소비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견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GDP에 대한 뭐 긍정적인 그런 어떤 전망치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이 2025년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장에 대한 거는 뭐 우리 서학개민들도 많이 미국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짚어봤고 정확히 180도 다른 양상으로 연말 장세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석을 좀 더 해보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1조 원 넘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과거 패턴을 보면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게 일단은 뭘로 봐야 돼?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아까 스트레스성 매도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 개인들만 이른바 털리는 또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고민은 그거였죠. 지금 매도하는 개인이 승자일까? 과연? 여태까지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개인이 막바지에 물량을 퍼 부을 때, 오늘처럼요. 부을 때 코스피, 코스닥은 적어도 양봉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종가까지 밀었어요, 그냥 지수를. 그러면은 외인 기관이 매수하는 폭보다 개인이 파는 매도 기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경주마 기억을 해보시면 이상한 패턴이 계속 관찰이 된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도.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10수년 동안 했었던 공식이 전혀 발동이 안 되고요. 그냥 한국을 버리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냥 난 미국 사러 간다. 코인 사러 간다. 이것이 눈에 보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 기억하시죠? 리플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 네. 이런 식의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빈번히 발생하는 거의 원인은요. 사실은 수급 공백이 큽니다. 그만큼 매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팔아도 밀리고 조금 사도 오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나마 수급상에서 좀 긍정적인 것을 좀 찾자면은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5천억 감아 올린 거. 여태까지 감아 올렸을 때 다음 날은 플러스 났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밑에서 감아 올린 플러스 났기 때문에 일부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또 미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때 내일의 분위기를 또 봐야겠죠. 미국장도 봐야 될 거고 혹은 오늘은 조금 코스닥이 더 밀린 이유도 요게 좀 있습니다. 바이오요. 생물보안법 관련 미국에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올해 연내 통과가 네, 힘들 것 불분명하다.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공공연히 나온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심에서 바이오가 위에서 부어버리니까 이렇게 좀 코스닥이 5%나 빠지는 사실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바이오만 코스닥에서 미리 세게 위에서 세게 빠지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제가 오늘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졌었던 더 이상 팔 게 없었던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뭐 안 빠지거나 덜 빠졌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올랐었던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수익권이라든지 일부 매매를 하고 있었던 올라선 섹터라든지 혹은 방산이라든지 꿈을 먹는 XR 이런 쪽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개별주 기준으로는 최소 마이너스 8%입니다. 최소. 지수는 5% 빠졌지만. 그러니까는 이런 이거죠. 좀 불분명한 주식 혹은 내가 확신에 차지 않은 주식은 일단 내가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내일 정도에 단기 반등이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근데 수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 환율은 어떻게 보시는지 환율 지금 1,430원대 정도까지 올랐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걱정되는 환율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환율이 1,435원 정도로 아까 봤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환차손 위험을 좀 우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매도의 또 주요 동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자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또 미국 시장이나 뭐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또한 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못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내일도 이번 주는 약간 좀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환율이 저기 그런 사태 터졌을 때 1,450원을 바로 찍었었잖아요. 그걸 찍고 이번 주까지 1,450원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개인 물량이 있다고 보는 거고 외환 당국에 물량 개입이 있다고 보는 뭐 그건 거고. 추정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러면 이 분기점은 1,450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증환펀드 얘기를 하겠지만은 증환펀드가 발동 시점은 저는 환율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환율이 그만큼 중요한 건 다 알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1,450원 선을 넘어가지고 거기서는 상방이 열릴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제어를 못했다는 뜻이니까는. 또 하나의 변수는 이달에 FMC가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FMC 전망은 그래도 인하 쪽에 예.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봐야 되죠, 박종원 네네. 팀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지금 70% 넘는 그런 확률로 25bp 인하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 환율이라는 부분은 뭐 내년에 어떤 여러 한국의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지금의 어떤 한국의 어떤 증시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분명히 지금 작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네. 많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박현선 부장님, 네. 지금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전문가들 쪽 나오는 얘기는 1,450원 단기로는 네. 구조적으로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1,500원까지도 지금 열어놔야 된다라는 건데 1,500원이라는 환율 수준은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코로나 때 빼놓고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걸 경험했다고 해야 될까요? 잠깐. 근데 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이거죠. 상황인 지금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이후에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일부 개입이 있었다 치고요. 그러면 1,450원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1,450원을 갔다라는 전제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국내 뭔가가 또 발동이 될 겁니다. 채권 수준에 문제가 있을 텐데 채권 수준을 보는 게 오늘 장중에 그 제가 레포트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CDS 프리미엄, 부도수합이요. 그러니까는 그거가 아직까지 그렇게 세게 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내를 움직일 만한 트리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벤트가 또 나오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시간 수준이에요. 시간으로 어떻게 빨리 수습되는지를 보는 거죠. 최소한 근데 수출주한테는 지금의 고환율이 괜찮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러면 우리가 수출주를 매매를 저희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발동이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실적 베이스로 수출주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기조적인 측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벤트성 쇼크에 의한 환율 워낙 약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닝에 포함된다? 이거는요 조금은 좀 어려운 표현일 것 같고요. 좀 실적 시즌이 어차피 1월 달에 가는 거니까 지금은 뭔가 지금 시장이 빨리 좀 스마트하게 발동되기만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보는데 그래도 보면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튀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글쎄요. 지금 오늘도 15원이나 뛰었기 때문에 마무리된다는 표현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한 2, 3일 정도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간 환율 움직이는 걸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쨌든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이게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원화가치 하락 더하기 경기 침체 문제, 향후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했었을 때의 또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위기로 작용하는 분위기인 거고 그런 수출주에 대한 어떤 부침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지 이은복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둔화에 조금 들어갔다가 소비와 뭐 투자 수요가 좀 위축이 됐던 상황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랑 뭐 자동차의 판매량 감소도 우리나라 이제 뭐 국내 기업에도 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트럼프 2기 출범할 시에 이제 관세 문제도 차지하고 있고
이 악재들만 지금 끼고 있는데 지금 고환율까지 좀 덮쳐버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들은 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만큼 이제 수출 산업에 또 부침은 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규성 기자, 골드만삭스가 오늘 그 탄핵 당시에 이제 비교 분석을 했더라고요. 과거 2006년, 2017년 때 탄핵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본다래. 당시에는 주식도 금방 회복이 됐고 경제 전반적인 충격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근데 이제 2006년 때는 중국 경기가 좋았고, 그럼요. 예. 2016년, 2017년 때는 반도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의 충격 여파는 기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일단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산업적인 측면, 지금 좋았으면은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반도체,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좋지 않은 거 맞고요. 그리고 자동차 트럼프 지금 관세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좋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17년도를 비교를 해보자면 17년도 가장 가까운 거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때는요. 마지막 탄핵 사태 끝나고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하고요. 기조적으로 올랐고 지수들이. 올랐는데 반도체 되게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특히 더. 그때는 서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클라우드 그쪽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막상 우리가 디램 사이클의 저점일지 고점일지를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은 판단 중이거든요. 저희가 2달,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삼성전자 7월달 보십시오. 4달 전에요. 삼성전자 지금 9만 전자라 그랬어요. 4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AI가 발동이 됐고요. 지금은 안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혹은 그때 논리 뭐였습니까? AI 때문에 디램도 돈다였지 않습니까? 좋아질 네. 수 있다지 않습니까? AI 지금 계속 발동하고 있잖아요. 오픈 AI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막상 디램이 저점 찍고 혹은 중국에서 생산을 뭐 어떻게 한다 치고 맨날 우리 CXMT 창신반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지금 한 1, 2년 남았잖아요. 기술 격차는. 거기서 지금은 우리가 워낙 비관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빠지는 건 봐서 그러죠. 막상 근데 여기서 DDR4 가격들 뭐 물론 지난주에 빠진 거 저도 봤습니다. 현물 가격. 그런데 현물 가격은 후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돌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일부는 연말 연초에 미국 시장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마치 지금 12월 우리가 9일 날 반도체 경기가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망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거를 프라이싱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이에요. 2,400에 깬 거죠. 그래서 너무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 네. 드리면 박정원 팀장님. 저도 이제 저희 박 부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일부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사실 뭐 지금의 어떤 국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더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부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의 국내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의 정치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 시장 자체가 많이 깨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합의점에서 다다르게 된다면 국내 증시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올라갈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국내의 여러 어떤 성장성이나 아니면 이제 미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그런 여러 요인 중에서 그런 부분이 체력적으로, 체질적으로 완전히 개선이 될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네. 뭐 상법 개정부터 해서 밸류업부터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번에 만약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올라서 일부 좀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 쪽으로 우리가 이 증시가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정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자체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과거에 오랫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일부 다 해결이 좀 되는 그러한 어떤 숙제를 우리가 다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과제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반등을 물론 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
뭐 블랙웰부터 해서 오히려 루빈 그 차세대 플랫폼까지 6개월 앞당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HBM부터 여러 가지 다시 또 반도체 사이클 도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발목을 잡아왔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조금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의 사태에 가장 큰 불똥이 튄 섹터가 어디냐? 뭐 어디 안 그런 게 뭐가 있겠냐 싶겠냐마는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짚어볼까요? 엔터주와 여행주입니다. 엔터주와 여행주가 왜 눈에 띄냐?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섹터니까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하면은 K-팝, K-컬처로 유명했던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엄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1차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엔터주. 오늘 엔터주가 좀 과하게 빠졌죠. 물론 오늘 과하게 안 빠진 주식이 뭐 있겠냐마는. 뭐 있겠습니까? 근데 JYP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JYP가 좀 많이 빠졌는데 다른 종목도 같이 빠지긴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이슈라고 봐야 될지 지속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지 이건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행주는 최근에 올랐었던 거가 중국에서 부양책 내면서부터 좀 올랐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저점을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증익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주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리스크 빼놓고 최근에 있었던 리스크들 빼놓고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나올 게 무엇이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각 아티스트별로 개별적인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엔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너무 과하다. 과하는데 지난주부터 엔터가 좀 부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네. 이유가요. 지난주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 거 계속 돌아가면서 빠졌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그렇게 밸류 없죠. 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긴 했었어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처럼 많이 빠진 날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하지만은 오히려 지수가 플랫할 때 더 걱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플랫해서 삼성전 하이닉스가 버티면은 네. 어느 한쪽은 부러뜨리거든요. 오른 것들이.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이 좀 그랬습니다. 네. 일단은요. 한 바퀴 돈거 같긴 하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 주의 국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외국에 비춰졌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하기 좋은 나라 아니었어요? 제가 그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원화를 바꿔주는 것을 뭐 환전을 거부하는 거부했다. 뭐 일부 환전소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요. 이건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지인 중에 여행사에서 그래도 좀 임원급을 하고 있는 제 지인이 한 분 네. 계신데 힘드시겠네요.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 물어봤어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이제 예약이 되어 있었던 여행객들이 다 취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 많이 취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대요. 예, 실제로 많이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직원들이 전부 다 전화를 돌려서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예매를 하게끔 또 부추겼다고 해요. 물론 전부 다 이제 다시 재예매를 하진 않았지만은 설득이 하겠지만 예. 뭐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뉴스에선 계속 뭐 맞아요. 탄핵이다, 계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2014년대인가요? 그때 홍콩에 노랑우산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정말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여러 이제 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부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외국인, 특히나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한테 홍콩은 일단 지금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왔던 그런 때였기도 했고요. 물론 뭐 지금과 홍콩과 지금의 어떤 비슷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그 계엄이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강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러한 여행객은 뭐 불가피하다, 손실을 보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러한 여행 관련된 뭐 업종들 뭐 투자하실 때는 조금은 우리가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여행주나 엔터주들의 어떤 부침이 더 크게 부각돼 보이긴 하지만 그 저변에도 상당한 악재들이 쏟아지는 섹터들이 꽤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많이 벌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중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또 강력한 정책으로 정책 지원으로 CATL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뭐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술력과 품질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에 비해 생산 단가가 현재 좀 많이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배터리 원료의 또 중국 의존도가 현재 높아가지고 비용 압박이 가중되면서 아무래도 뭐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네. 2차 전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의 직접 투자 부분에 대한 변동 이야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건 분명한데 투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지금 뭐 전국이 불안하니까 사실 좀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긴 하는데 덜 심각한 쓰다 문제 아닙니까? 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네. 근데 중국이랑 점유율 격차는 사실은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조금씩 기사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부 녹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악재를 다 반영된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앞으로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IRA 법안 관련해서 세부 규칙이라든지 혹은 AMPG 관련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월 20일까지 시간은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녹이느냐가 우리가 여태까지 2차 전지 얘기할 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부터 코스피 시장이 빠지고 올라갔다 볼 때 2차 전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왔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7월 달에 한 번, 5월, 4월 달에 한 번씩 반등 나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준의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혹은 앞으로 투자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보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핵심은 미국과의 협상 어떻게 잘하느냐, 미국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반영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저희 1월, 2월 사이에. 그럼 3분기보다 덜 빠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최근의 기대감은 그거였습니다. 자, 밸류업 이슈도 있고 연말이면 사실 이제 배당 때문에도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게 금융주인데 금융주도 연일 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금융당국에서 이제 비상조치 발표로 밸류업 펀드에 대한 집행 계획을 밝혔단 말이죠. 300억 원 이미 집행이 됐고 300억, 500억 순차적으로 또 이번 주에 집행을 하고 예. 다음 주에는 또 3천억 펀드 추가 조성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별로 시장에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뭐 KB금융부터 해서 많은 뭐 지금 금융주들, 특히나 뭐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물론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당에 관련된 여러 이제 수급 쪽엔 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일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의 어찌 보면 저는 사실상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견고하게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그러한 섹터를 고른다면 저는 금융 섹터라고 보여져요. 금융 섹터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아니면 합의점에 좀 이르게 된다면 네. 가장 먼저 저는 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펀더멘털도 강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고액 자산가들, 증권사들의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이럴 때 금융주와 2차 전지주를 저가에 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저가 매수 전략이 지금 통하는 시기인가? 일단 지금은 저가 매수라고 하기에는 시장 안정이 조금 더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근데 이분들은 왜 담는다는 거죠? 배당이죠. 금융주는. 그런데 뭐 제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배당주를 매수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정된 배당이 일부 계산되는 게 있을 텐데 연말에 배당락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배당락이 있으면은 막상 그게 배당주를 투자한 게 3월 달에 혹은 나눠서 일부 회사만 나눠 들어오긴 할 텐데 뭔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헛헛해하는 경우가 미리 생겨요.
배당주는요 조금 추워질 때 사는 겁니다. 12월에 하면은요 막상 내가 배당을 얻어서 세금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막상 투자하는 시계열이 너무 짧아요. 그 배당락 떨어지고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일부 변동이 되고 나중에 받긴 하더라도 세금부터 나와서 그래서 12월부터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건 담당 PB마다 좀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뭔가 금융주를 12월에 산다, 고배당주를 산다 이거는 조금은 좀 저는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금융주가 올라섰던 금융주가 정부의 정책 부재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펀드 아니고 밸류 펀드라든 이런 것들이 좀 발동이 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저는 일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연말 연초까지 오버나잇을 해야지. 왜냐면은 이게 오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안정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 안정이 되면은요 지금 오늘 우수수 떨어졌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보십시오 20%씩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러면 네. 고액자산가들이 2차 전지를 만약에 매수한다면 그 배경에는 네. 짧게 단타보다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고 들어왔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대형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엔솔이라든지 SDI 같은 거.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개별 그 좀 종목들을 좀 일본 팬덤이 좀 있어요. 네. 셀업체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큰 회사가 지금쯤엔 배당도 일부 주고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좀 주문을 일부 해본 적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국에서도 여러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밸류 펀드 이야기도 나왔고요. 온갖 펀드들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 시장에 이게 먹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은복 팀장님. 예, 그렇죠. 증한 펀드도 그렇고 네. 밸류 펀드도 그렇고 뭐가 계속 준비하고 있대요. 네.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지 왜 자꾸 준비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저희한테 이거 알리지 말고 그냥 조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영향 먹혀들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왜 안 먹혀들까요? 일단은 뭐 기관에서 뭐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한들 저는 지금 국내 증시의 지금 약세의 원인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데 그 원인 가장 큰 원인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천천히 좀 진행을 해야지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좀 증시 안정 펀드나 뭐 이렇게 좀 좋은 밸류업 같이 이런 좋은 정책들이 지금 많이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좀 풀리고 나서 시작 좀 뒤늦게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시작을 해도 저는 그때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증시 안정 펀드 오늘 정확히 나오면 그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면은 증시 안정 펀드 등 기타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직도 준비 중이네요. 준비는 이미 끝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처가 좀 더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뭐 저희 투자자들 사이에 있기는 하거든요. 제발 좀 울면서 제가 바라고 싶은 부분이죠. 그런데 막상 오늘 수급 한번 열어보시면은요. 기관이 7천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네, 기관이 오늘 아주 예. 매수 막상 주체로 나섰죠. 금융투자가 4,900억 샀다 하더라도 연기금이 2,300억 정도 샀어요. 사실은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매수 안 했으면 2,300 깼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어요. 이 정도 매수했으니까 이거 버티는 거지. 일단 그분들도 아마 노력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금의 한도라든지 혹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거는 그냥 기사상으로 그냥 이렇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성으로 본 글귀를 좀 말씀드리자면 서킷 정도는 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회의 내용의 일부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 기사가 딱 돌아가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서킷이 언제 발동되냐고. 서킷은 코스피 8%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8%가 발동이 되면 오늘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2.7%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서킷까지 갈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만들어지면 안 되죠. 예. 정말 그거는 예, 큰일 안 날 됩니다.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물론 그 각
당국자별로 뭔가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환율이 위에 올라가든 혹은 지수가 서킷이 걸리든 혹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을 텐데 그 컨디션에 걸리지 않은 상황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바람이고 근데 막나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오면 바람만 얘기하느냐. 그런데 막상 이럴 때 아까 서울대 말씀드린 것처럼 PBR 말씀드리고 싶은데 0.83배 정도까지 빠졌어요. 진짜 역대급 최저치입니다. 네. 그리고 PER도 8.3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저 기준으로 8.3배니까는요. 오늘 빠졌으니까 8.1 몇 배 정도 될 겁니다. PER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때는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올라도 안 이상합니다. 한 5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이상은 올라도 아무것도 안 이상합니다. 네.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한 그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털리는 주체가 되기 싫다 그래서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버티는 거 보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이 작동을 하려면은 뭔가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트리거가 내일 예정된 금투세 통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지금처럼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했던 트리거가 하나씩 발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요 잊습니다. 왜 잊어요? 더 올라야 되니까는요. 네. 근데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때쯤에서는 한 번씩은 발동이 됐었으니까 뭔가 그렇죠. 이게 너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로 그 비관문만 보고 와서 그래요. 진짜 기사 읽기도 싫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이럴 때 좀 같이 잘 정신 차리시고 잘 버티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금투세 얘기 나왔으니까 금투세는 예정대로 폐지되는 거죠. 지금 그 이슈가 다시 한번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입을 통해서 네네. 확인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도 뭐 과거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를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폐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상황 자체가 이제 증시 안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복현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증시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아닌가. 근데 앞서서 지금 박 부장님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결이 비슷한데 지금의 한국 증시가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정말 싸져 있는 이 주식을 앞으로 우리가 좀 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일부 이것을 완전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어떤 증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수세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는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어떠한 변동성에 따라서 일부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인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시점일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주식을 많이 파셨지만 아직까지도 버티고 계신 분들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문가들로서 의견들을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부장님, 네.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빠졌어요. 정말 2,400선도 내려왔습니다. 밸류에이션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게 현장 소리를 드리고 싶은데 많이 파시더라고요. 많이 파시고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매도를 할 때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다 말려드렸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요. 왜냐하면은 말려드렸을 때가 이럴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못 사는 한번 우리가 과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8월 달로 돌아가 보요 8월 5일 날. 네. 그때요. 제가 모 전문가가 겁이 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우리 쪽 문제 아니니까 갭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맞춰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지만 이거죠. 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가. 뭐냐면은 뭔가 그때는 뭔가 이제 그 일본에 따른 혹은 여러 가지 환율에 따른 이 문제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전이가 떨어졌을 때 그때도 뭔가 스마트 머니가 발동을 했다는 거죠. 계속.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매체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던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있죠. 이것도 뉴노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이 좀 더 안정적이죠. 오늘 테슬라가 장중에 $400 뚫는 것도 보면서 얼마나 헛헛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는 국내 주식만의 오리지널티가 있습니다. 오리지널티가 뭐냐면은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연말에 사서 여름쯤에 팔자고. 왜냐하면은 뭔가 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네. 혹은 주도성. 올해 방산주 보십시오. 다 새해 태어나가지고 7, 8월 달, 8, 9월 달까지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을 버티는 분들은 이런 주도주 매매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 가지고 부자 됐다는 분들은 예전에 진짜 자산가들 빼놓고는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러면은 그런 시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4일이나 남았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 8월 달부터 힘들다 그랬어요. 벌써 4달째예요. 힘든 거 지금. 맨날 뭐라 그러셨잖아요. 9월 달 되면은 10월에 주어진다. 10월이면 11월에 주어진다. 그런데 정말로 새로운 것이 발동되는 새로운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새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이요. 종목이 펀더먼털이 부러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쳐다봐서 그냥 500주, 1000주 날리는 것들이 빠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과연 얼만큼 내가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지금 시장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아니 시장이 객관적이지 않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시기를 버티는 거죠. 그런 시기를. 근데 그 버틸려면 신용은 못 버틸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은 안 된다는데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신용만 줄이고 현금 주식 이시라면 그래도 뭐 내 주식을 믿는다 이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빠진 게 내 주식이 문제가 생겨서 빠진 게 아니고 수급이 없어서 그냥 짜증이 나서 흘러버린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금투세 끝나고 혹은 뭐 상법 개정을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동이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거가 그래서 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개월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맞닥뜨렸고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이해되죠? 예. 상황이죠. 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만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냉정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자.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본다면 판단의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은복 팀장께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뭐 부장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좀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당선인의 2기 출범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는 아직 저점 구간에는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이 악재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좀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박현상 부장님 얘기를 듣고서는 말을 들을수록 공감하면서 암울하대요. 지금 딱 우리 투자자들의 심정을 그럼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의 혼란이 참 경제를 계속해서 뒤흔드는 이런 속 터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경주마에서는 냉정함을 잃지 말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흥분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되짚어보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